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서학입니다. 오늘 기초 개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유제 2-1번까지 봤었는데 이어서 유제 2-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가 펑션이고요. 다음을 증명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f가 인젝티브고 그리고 a가 x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f 인버스 fa는 a가 성립합니다. 인젝티브라는 조건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젝티브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안에 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fa를 한 다음에 그리고 f 인버스 a를 하면 이 f 그죠? 이거를 한 번 더 인버스를 취해주면 역상을 취해주면 얘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사실은 커집니다. 작아질 순 없죠. 왜냐면 A가 이미 있으니까 A가 얘를 만족을 할 테니까 작아질 순 없고 일반적으로는 F 인버스 FA가 A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인젝티브란 조건이 없으면 얘가 성립을 해요. 근데 이제 F가 인젝티브면 이게 동치 조건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A가 F 인버스 FA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A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x가 f 인버스 fa 안에 있는지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얘이면 얘이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건데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인버스 이미지의 정의에 의해서 fx가 fa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x가 a 안에 있으면 당연히 fx가 fa 안에 있겠죠. fx가 치역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x가 a 안에 있으면 fx가 fa 안에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정의에 의해서 x가 f 인버스 fa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가 인젝티브란 조건이 없었다면 이 논의는 할 수 있어서 이제 얘는 항상 오케이예요. F가 인젝티브냐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역방향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F가 인젝티브란 조건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X가 F 인버스 FA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fx가 fa 안에 있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걸 토대로 x가 a 안에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의에 의하면 fx는 fy 그리고 y는 a 안에 있도록 하는 그런 y가 존재한다 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인젝티브니까 f가 인젝티브니까 fx는 fy라는 것은 x는 y란 뜻이죠. 그러면 어때요? x가 a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f가 인젝티브라는 걸 여기서 썼고요. 그래서 인젝티브란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f 인버스 fa는 a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성립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f가 surjective고 그 b가 y의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ff 인버스 b가 b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포함 관계는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b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인버스 이미지가 이제 있겠죠. f 인버스 b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f를 취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b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b가 ff 인버스 b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b의 일부분은 이제 실제로 치역이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f 인버스 b가 b 안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surjectivity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자, x가 f 인버스 b 안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는 f 인버스 b의
이미지 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x는 fy 그리고 y는 f 인버스 b 안에 있도록 하는 그런 y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요? y는 f 인버스 b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같은 말이 뭐예요? fy가 b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가 fy인데 fy가 b 안에 있으니까 x가 b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첫 번째 확인을 했고, 자, 두 번째는 거꾸로 b가 f 인버스 b 안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x가 b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x가 f 인버스 b 안에 있도록 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x는 fy 형태로 써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surjective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x는 fy라고 하는 그런 y가 있겠죠. x는 fy for some y가 있을 겁니다. y는 당연히 large y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아니죠. x에서 찾을 수 있는. 이게 좀 문자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에서 y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b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x를 잡았는데 지금 f가 surjective하다. 다시 말해 공역이 치역과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x가 나오도록 하는 y를 잡을 수 있겠죠. y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a라고 할까요? for some a. 이걸 large x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x가 fa인데 지금 얘가 b 안에 있잖아요. 그죠? x는 fa인데 지금 x가 b 안에 있단 말이에요. x가 b 안에 있는 걸로 잡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여기 그리고 x는 b다. b 안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시면 a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f 인버스 b 안에 있는 거죠. 인버스 이미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f를 취했더니 b 안에 있는 원소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f를 취했더니 b 안에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건 f 인버스 b의 원소가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x는 fa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면으로 쓰지 말고 좀 말로 써볼게요. take x는 b since f is surjective x는 fa for some a in x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a라고 하는 건 x가 b 안에 있으니까 f 인버스 b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는 fa라고 하는 것은 그죠? f 인버스 b 안에 있는 거죠. f 인버스 b의 이미지 안에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 끝이죠. x가 b 안에 있으면 여기 안에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surjectivity라는 조건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때는 이것이 성립하는 경우는 사실 surjectivity가 꼭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surjective하지 않으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레를 찾으셔야겠죠. 발레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surjective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injective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유제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일 때 다음을 증명하세요 그랬습니다. 얘도 되게 중요한 조건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거든요. 결과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f fg가 이제 인젝티브면 그러면은 so is g 서클 f. g 서클 f도 인젝티브가 되고요. 그리고 if fg가 surjective면 그러면은 g 서클 f도 surjective가 됩니다.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인젝티브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g 서클 f x1은 g 서클 f x2 x1 x2는 라지 x의 원소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x1이 x2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근데 G서클 fx1의 정의는 gfx1이고요. 얘도 gfx2잖아요. 그죠? 근데 g가 인젝티브 하니까 fx1은 fx2가 되고요. f가 인젝티브 하니까 x1, x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이면 얘다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G서클 f는 인젝티브다라는 거 확인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엔 fg가 surjective 하면 G서클 f가 surjective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x에서 z로 가는 거니까 라지 z에 있는 원소를 아무거나 잡았을 때 z는 G서클 f x를 만족한 x를 잡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G가 surjective 하니까 G는 Z는 GY for some Y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F가 surjective 하니까 Y는 FX for some X가 될 겁니다. 그럼 끝났죠? 그럼 이제 Z는 GFX 다시 말하면 G서클 FX가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G서클 fx를 만족한 x를 찾았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젝티브한 건 합성해도 인젝티브하고 서젝티브한 것끼리 합성해도 서젝티브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되게 중요한 이제 관찰 중에 하나는 합성한 게 인젝티브이면 둘 다 인젝티브는 아닐 수 있지만 F 안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인젝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친구는 인젝티브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fx1이 fx2면 x1이 x2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fx1은 fx2면 g서클 fx1이 g서클 fx2랑 똑같겠죠? 양변의 g를 취해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함수니까. 양변의 g를 취해도 똑같겠죠. 그랬을 때 g서클 f가 인젝티브니까 x1이 x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f가 인젝티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만약에 합성한 게 서젝티브면 그러면은 G도 서젝티브합니다. 이번에는 바깥쪽이 바깥쪽 함수가 서젝티브예요. 왜 그럴까요? 자, 어려운 건 아닌데 take 라지 Z의 원소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G서클 F가 서젝티브 하니까 then we have X가 있어서 such that Z를 G서클 fx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Z는 gfx가 되었고 그리고 fx는 어디 안에 있어요? y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Z는 g 네모를 만족하는 네모를 y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g가 이제 서젝티브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성한 게 인젝티브면 안쪽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정보가 나와요. 근데 바깥쪽은 인젝티브 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성하면 서젝티브, 합성했을 때 서젝티브라면 바깥쪽이 서젝티브라는 걸 알지만 안쪽이 서젝티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G서클 F가 바이젝티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G가 서젝티브고 F가 인젝티브다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G가 인젝티브한지는 모르는 거고요. F가 서젝티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제 유제 2-4번 볼게요.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그리고 G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A가 또 Z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G서클 F의 인버스 A가 F 인버스 G 인버스 A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전에 역함수 공부하셨을 때 G서클 F 인버스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역함수가 없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버스 이미지는 정의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튼 집합이 같은 걸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x가 g 서클 f 인버스 a 안에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이 x가 f 인버스 g 인버스 a 안에 있는 것이랑 동치가 되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의에 의해서 x가 g 서클 f 인버스 a 안에 있다는 것은 g 서클 fx가 a 안에 있다는 거죠. 좀 익숙해지시죠 이제. 얘는 정의에 의해서 gfx가 a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다시 쓰면 얘는 fx가 g 인버스 a 안에 있다는 거랑 동치가 되고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x가 f 인버스 g 인버스 a 안에 있다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함수와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새로운 개념들을 좀 배우긴 했는데 이제 모두 마무리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mathematical induction입니다.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사실 수학적 귀납법에도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trong induction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그냥 바로 소개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하는 게 다음에 엑시옴에서 다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걔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건 well-ordering property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렬성, 자연수의 정렬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한국말로는. 이게 뭐냐면 자연수는 모든 부분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를 가져요. 최소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곧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뭐 최소값, 그러니까 집합에서 최소 원소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이해가 안 가는 정의는 아니죠. 여튼 자연수의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를 갖습니다. 제일 작은 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되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의 부분집합 중에 짝수 집합 그러면 이제 최소 원소가 2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또 소수의 집합이라고 해도 최소 원소는 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의 아무런 부분집합을 가져오더라도 최소 원소를 항상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쉬운 예시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있었을 때 거기서 최소 원소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증명을 사실 하기는 힘들고요. 물론 이제 컨스트럭션을 열심히 자연수가 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흔히 이제 공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리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명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불러요. 뭐 자세한 얘기는 다 집합론 시간에 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기초론을 너무 깊게 들고 들어가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들을 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해볼까요? 자,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걔를 증명하기 위한 첫 단추인 약간 set theoretical한 mathematical induction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자, S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는 S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 이제 임의의 arbitrary 에서 A를 대문자로 쓰면 이거잖아요. 얘를 이제 거꾸로 쓰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for all 혹은 뭐 그래서 뭐 어떻든 어쨌든 A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쓴 겁니다. 그래서 for all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S 안에 있으면 K 플러스 1이 S 안에 있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은 S는 자연수의 전체, 자연수 전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입니다.
사실 익숙하죠.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죠. 이거는 약간 수학적 기납법에서 했던 거랑 사실 형태가 똑같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이 있으니까 1은 일단 있다고 치고 1이 있으니까 그 다음 2가 있어야 되고 또 2가 있으니까 3이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니까 4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S는 전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무한번의 액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학에서 약간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논리 전개를 할 때 이렇게 무한번 하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모든 증명은 다 파이나이트 스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액시엄을 활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A라고 하는 걸 N 빼기 S라고 합시다. N에서 S를 뺀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A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가 공집합이면 증명이 끝난 거죠. A가 공집합이면 S가 N의 부분집합인데 N에서 S 뺀 게 공집합이면 S랑 N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이면 증명이 끝난 거니까 A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well ordering principle에 의해서 A는 지금 N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니까 A has a minimum element가 있겠죠. A has the minimum element 라고 합시다. M이라고 할게요.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M은 A 안에 있고요. M보다 작은 건 A 안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now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M-1이라고 하는 건 A 안에 만약에 이제 일단은 M은 1일 수가 없겠죠. 첫 번째 M은 1일 수가 없습니다. observe M은 1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M이 1일 수가 없는 게 지금 A는 N에서 S 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1이 있으니까 S 안에 1이 있잖아요. 1번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A에는 1이 없어요. S에 1이 있으니까 A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M은 1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M은 A 안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M은 1일 수가 없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M-1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S 안에 있으면 if M-1이 만약에 A 안에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미안해요. 이거 0으로 해야겠구나. 우리 자연수는 0부터 포함하기로 했죠? 미안합니다. 0부터로 할게요.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좀 헷갈렸네요. 자연수 우리 0부터 포함하는 걸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자 0으로 쓸게요. 0 괜찮죠? 네, 뭔가 좀 0부터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M은 0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M은 0이 아니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자자 네, 미안해요. Now 만약에 M-1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럼 A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A 안에 없죠. 왜냐면 A의 미니멈 엘리먼트가 M이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N 안에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A에는 없는데 N 안에 있어요. 왜냐면은 M은 0이 아니니까 0보다 큰 수니까 1 빼더라도 자연수 안에 있죠. 그러니까 M-1은 N은 있지만 A에는 없습니다. 그죠? by minimality. 그럼 이게 지금 S잖아요. N에서 A 뺀 게 S잖아요. A는 N에서 S 뺀 거니까 N에서 A 뺀 건 S죠. 그럼 by 2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M은 A 안에 S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모순이죠. 지금 M은 A 안에 있다 그랬는데 A는 N에서 S 뺀 거니까 S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습니다. 모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수의 정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모든 증명이 파이널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형태의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PN이라고 하는 걸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또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suppose 첫 번째로 p0가 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pk가 참이면 그러면은 pk 플러스 1이 참이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n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학적 귀납법이죠. 얘를 우리가 앞에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아까 봤었던 S라고 하는 친구를 PN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PN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모임. 괜찮나요? 네, 좋아요. 얘는 당연히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S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 P0이 참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이라고 하는 친구가 S 안에 있겠죠. 두 번째로 만약에 PK가 참이면 즉 K가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만약에 K가 S 안에 있으면 PK가 참이니까 그러니까 PK 플러스 1이 참이 되어서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S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그 명제, 그러니까 앞에 했었던 그 정리, Principle of Mathematical Induction에 의해서 S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PN이 참이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넘어갔었던 수학적 귀납법이 사실은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사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수학적 귀납법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Principle of Strong Induc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한 수학적 귀납법. 얘가 앞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수학적 귀납법보다 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그냥 뭐 이게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얘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라고 이제 뭐 귀납법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수학을 공부할 때 계속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는데 그때 귀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더 좋고 그냥 얘를 계속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뭐냐? S가인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가정을 합시다. 첫 번째로 아까처럼 0은 S의 원소다.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만약에 1부터 K까지가 S의 부분집합이면 그러면은 K 플러스 1부터 K까지가 아니라 0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가 S의 부분집합이면 그럼 K 플러스 1이 S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러면 S가 자연수 전체 집합이 돼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당연해 보이는 게 왜냐면 지금 0이 S 안에 있으니까 K가 0일 때 0이 S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1이 S 안에 있고 그럼 0이 S 안에 있고 1도 S 안에 있으니까 0, 1이 S의 부분집합이 되어서 2가 S 안에 있고요. 그죠? 그럼 0, 1, 2가 또 S 안에 있으니까 3이 S 안에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모든 자연수가 S 안에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해 보이는 명제입니다. 이것도 증명을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아까랑 증명이 거의 똑같은데 자, suppose that 그러니까 let 아까 A라고 썼나요? A를 이제 n-s라고 쓰고 A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by well ordering property A has the minimum element M이 있겠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로 이제 M은 0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0이 S 안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M은 0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부터 n-1까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0부터 n-1까지는 전부 다 n 안에는 있지만, 그죠? n 안에는 있지만 s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에는 없는 거죠. a에는 없는 거죠. 왜냐면 미니멈 엘리먼트가 m이니까 그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y minimality. 그러면은 근데 얘가 s잖아요. n 빼기 a가 있으니까 0부터 n-1까지가 s에 있으면 2번 조건에 의해서 m이 s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모순이죠. m이 s에도 있고 a에도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증명 아예 아까랑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똑같이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수학적 기납법을 써먹을 때는 일단 뭐 1번은 똑같으니까 넘어가더라도 2번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근데 2번에서 우리가 이 명제를 증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는 K가 S 안에 있으면 K 플러스 1이 S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됐던 거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얘인데 얘를 가정했을 때 얘를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얘밖에 없죠. 하지만 강한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 다 쓸 수가 있어요. K가 S 안에 있다 이거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K까지를 다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증명하기에는 당연히 얘가 더 좋은 거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더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많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이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 훨씬 더 적용하기가 좋은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명제 형태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자, let Pn be a statement about n 이라고 했을 때 가정을 합시다. 첫 번째로 P0가 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P0이고 P1이고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PK까지 참이면 그럼 PK 플러스 1이 참이다.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면 그러면은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명제들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뭐 조건을 좀 다르게 줘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S는 자연수 전체다라고 하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스트롱 인덕션 말고 뭐 forward, backward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인덕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개는 유용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또 사용이 많이 되진 않거든요. 실제로 사용되는 건 딱 얘가 계속 사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려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되 우리가 이제부터 주로 수학적 기납법을 쓰겠다라고 하면 다 얘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소개하려고 이걸 얘기를 했고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뭐냐면 모든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가 소인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특히 강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은 2부터 하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0부터라고 하기로 했지만 뭐 예전에 수학적 귀납법 다 공부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2부터라고 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 이상의 정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결론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친구는 prime divisor가 있죠. 2 has a prime divisor, 2 has a prime divisor 2. 소인수 알죠? 2는 소인수 2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 우리가 이렇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시작이 되는 케이스다 해서 베이스 케이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케이스인 경우는 확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보통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take 2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와요. 그리고 suppose that the statement holds for all 뭐라고 할까요? positive integers? 그리고 2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less than은. 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얘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k 플러스 1이라고 쓰기가 싫단 말이에요. k 플러스 1이 되게 이게 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여러분 얘를 n으로 쓰고요. 여기를 n-1로 씁니다.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는 다 성립한다 친 상태에서 pn이 참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2 이상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2보다 큰 걸 가져와서 2부터 n-1까지는 다 성립한다 치고 그리고 이제 n일 때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은 얘를 생략을 하기도 해요. 이거를 저는 사실 생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써야 되는데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좀 생략을 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항상 수학적 기납법을 쓸 때는 이렇게 이게 말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항상 가정을 하고 이걸 우리가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귀납적 가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써야 되지만 너무 이게 패턴이 똑같잖아요. 수학적 기납법을 쓸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인덕티브 하이포테시스가 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책에 따라서 생략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by induction we're done 이렇게 하고 끝내요. 어쨌든 네. 처음이니까 제가 적어드릴게요. 처음이니까 나중에 가서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2보다 큰 자연수를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이제 n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n은 소수거나 합성수거나. Suppose that n is prime. 그러면은 n has a prime divisor. n. 그러니까 증명이 끝나요. Suppose not. n이 프라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소수가 아니니까 합성수라는 얘기니까 정의에 의해서 n은 ab for some 1보다 큰 a 그리고 1보다 큰 b를 가져와서 곱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합성수니까. 그죠? 1보다 큰 1이 아닌 두 자연수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합성수라고 하는 게. Now 근데 a는 그러면 n보다 작은 수죠. 그리고 1보다 큰 수잖아요. So by inductive hypothesis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a has a prime divisor a가 이제 prime divisor를 갖게 됩니다. 소인수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쓸 수가 없는 논이죠. n보다 작다는 걸 토대로 그러니까 n보다 1 작은 건 아니니까 원래는 수학적 기납법을 못 썼는데 강한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prime divisor를 갖고요. hence 그러니까 a가 prime divisor 소인수를 가지니까 n도 소인수를 갖겠죠. 그래서 n has a prime divisor 하고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명제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굉장히 중요한 명제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구나 라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좀 토대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n이라는 시퀀스를 자, x0는 1, x1은 2, xn 플러스 1은 2는 xn 플러스 1 더하기 xn 이렇게 정의된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제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이고 싶은 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좀 빠르게 처음이니까 제가
예쁘게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증명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n은 0일 때를 확인해 봅시다. 자, x0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과 2 사이에 있죠.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는 클리어 하고요. 사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n을 가져옵니다. 근데 0보다 큰 n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suppose that the statement holds for all non-negative integers less than n에 대해서 n보다 작은 모든 0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추럴 넘버라고 보통 안 써요. 외국에서는 0 이상의 정수라고 할 때는 whole number 또는 non-negative integer. 근데 non-negative integer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n-negative integer, 양의 정수는 positive integer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natural number 이렇게 보통은 안 씁니다. whole number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때요? 자, 그러면은 지금 xn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사실 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써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n이 0보다 큰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xn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xn-1 더하기 xn-2 나누기 2 이렇게 쓰고 싶은데 n이 0보다 큰 것만으로는 이제 얘는 자연수가 되겠지만 0 이상의 정수가 되겠지만 얘는 0 이상의 정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를 0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일 때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일 때도 이제 x1이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 이상의 자연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n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 전부 다 성립한다라고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P0가 참이다를 베이스 케이스를 하나 추가시켜서 P1이 참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K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Pn-1 그리고 Pn이었으면 그러면 원래는 모든 0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n이라고 하는 게 2 이상일 때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P1이 참이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를 2 이상일 때로 고치더라도 얘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얘였으면 그죠? 1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확인을 했으면 얘는 필요가 없었을 텐데 내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보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알겠죠? 각각 똑같은 이유예요. P0, P1이 참이면 P2가 참이 되는 거고, 그죠? 2일 때부터 얘를 쓸 수가 있는 거니까 P0, P1이 참이면 P2가 참이고, 그다음 P0, P1, P2가 참이니까 P3가 참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증명은 아까랑 똑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베리에이션은 아니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얘까지 확인을 하면 2 이상일 때로 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xn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드디어 2분의 xn-1 더하기 xn-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0 이상이 됐으니까요. 자, 근데 xn-1은 지금 가정에 의해서 1과 2 사이에 있고요. 그죠? 1 이상 2 이하죠. 가정에 의해서,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xn-1은 1 이상 2 이하고 그리고 xn-2도 역시 1 이상 이하입니다. by inductive hypothesis에 의해서. hence xn이라고 하는 건 두 개 더해서 평균 되는 거니까 1 이상 2 이하가 된 거죠.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쓰셔야겠죠. by mathematical induction 혹은 strong mathematical induction 우리는 끝났다. We're do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유제 3-1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1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exist의 앞 글자가
이잖아요. 이를 대문자로 쓰면 얘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써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뭐가 존재하냐면 A, B가 존재해서 such that n은 4a 플러스 5b로 쓸 수 있다. 얘를 이제 수학적 기납법, 강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 케이스를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인덕션을 쓰면 되는데, 근데 베이스 케이스가 일단 인덕션을 어떻게 쓸지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를 뭐 12일 때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뭐 12는 4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0이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뭐 12일 때 확인을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션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n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 전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4a 플러스 5b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이 좀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n일 때 4a 플러스 5b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n 플러스 4는 4 곱하기 a 플러스 1에 5 플러스 5b니까 당연히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세모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일 때 성립함을 알면 n 플러스 4일 때 성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아까처럼 그러니까 4 줄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n일 때 성립함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 n-4일 때 성립함을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4 줄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베이스 케이스를 몇 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4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는 확인했고 13도 확인하고 14도 확인하고 15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n이 16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4 줄여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13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8 더하기 5니까 4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14라고 하는 거는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0 더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케이스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n을 가져옵니다. n을 이제 16 이상인 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12, 13, 14, 15는 다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suppose that the statement holds for all positive integers 어, 12 이상이면서, 그죠? 그리고 less than n, n보다 작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성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greater than or equal to 12 n less than n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랬을 때 n은 16 이상이니까 n 빼기 4를 하더라도 12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inductive hypothesis에 의해서 n-4라고 하는 건 12 이상이고 n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4a 플러스 5b를 만족하는 a, b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now n은 4 곱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5b고, 그리고 a 플러스 1하고 b는 전부 자연수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athematical induction에 의해서 we're done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말을 생략을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아마 생략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uctive hypothesis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조건을 쓴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뒤에 이제 finite set, infinite set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루딘 책에도 있거든요. 거기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섹션 1장 3절 내용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딘 책에서 어차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끝냈고, 우리가 이제 basic logic, 기초 논리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재는 딱히 없어요.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엄청 자세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논리학 수업이 아니니까요. 우리 자세하게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여러분이 알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만 추려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어차피 듣다 보면은 다 이제 알게 되는 내용이긴 한데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알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결국에는 다 이게 명제잖아요. 모든 수학에서 이게 다루는 것들이 다 명제예요. 그죠? 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다루는 문장들이 이제 명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로직은 propositional logic입니다. 얘가 모든 수학에서의 그 이제 추론 과정들을 다 담을 순 없지만 일단 그래도 가장 쉬운 게 바로 명제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명제 논리입니다. 명제에 대한 논리예요.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는 안다 치고 명제라고 하는 거는 안다 치고 명제가 뭐예요? 명제 propositional 우리는 이제 걔를 약간 variable처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변수처럼 명제 변수 이렇게 부르는데요.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있는 것을 말하죠. 문장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명제 변수라는 것도 똑같이 이제 변수인데 참이거나 거짓인 거 이렇게 흔히 진리값이라고 부르거든요. 진리값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명제 변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표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P가 아니다. 얘를 이제 not P 이렇게도 쓰기도 하죠. 얘는 뭐냐면 negation, P의 부정을 얘기합니다.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요. P가 아니다.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걸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제 conjunction 이렇게 부르고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P 그리고 Q 멋있는 말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P 또는 Q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유니온처럼 써요. 이게 이게 intersection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걸 따서 쓴 겁니다. P 또는 Q를 이제 disjunction이라고 하고요. P 또는 Q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implication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P랑 Q랑 이제 약간 P면 Q이고 Q면 P다 이거를 우리가 bi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익숙하죠. 이제 명제가 있었으면 뭐 P이고 Q이다, P 또는 Q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가 truth table이라고 하는 걸 좀 작성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명제에다가 지금 연산을 사실 한 거거든요. 명제들을 이렇게 명제들을 연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명제를 연산을 하면 또 명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다 명제예요. 얘도 다 참과 거짓이 있는 명제입니다. PQ가 참 거짓이 있으면 얘도 다 참과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P랑 Q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작성을 한 게 truth table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P가 참일 수 있고 Q가 참일 수도 있죠.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고 P가 거짓이고 Q가 참이고 P가 거짓이고 Q가 거짓이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각각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나피라고 하는 것도 다 결정이 되고요. 참인지 거짓인지가 P 그리고 Q이다도 다 결정이 되고요. P 또는 Q이다도 결정이 되고 P이면 Q이다도 결정이 되고요. P 그리고 P랑 Q랑 동치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돼요. 이게 다 결정이 되는 이제 명제들입니다. 그럼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P가 아닌 거니까 FFTT 이렇게 바뀌겠죠. 괜찮으신가요? 지금 여기가 T면 얘가 F로 바뀌고요. F면 T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리값들을 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을 하는 걸 진리표라고 불러요. 자, P 그리고 Q는 언제 참일까요? P랑 Q가 전부 참일 때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다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TF, FF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P 또는 Q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말할까요? P가 참이거나 Q가 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고요. 하나라도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이건 정의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P 또는 Q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P만 참이거나 Q만 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수학에서 이렇게 P 또는 Q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P 또는 Q가 참이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거구나 이렇게
하나 이상이 참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다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의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나만의 수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면 수학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죠?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그걸 맞춰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자, P면 Q이다가 특히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명제인데요. 수학에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참인 걸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특히 비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는데요. 이게 P가 거짓인데 어떻게 참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막 이상하게 보이는 문장이더라도 가정부터가 거짓이면 그냥 이 문장 자체는 참인 걸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 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것도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0은 1이다. 뭐 이게 참이면 그러면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썼다고 하면 얘는 이제 항상 참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거짓이니까.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문장이 들어가더라도 만약 가정이 거짓이면 이면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 참인 걸로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얘기고요. 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썼는지 혹은 뭐 직관적으로 왜 그렇게 썼는지를 찾아보시는 건 좋지만 이거를 막 난 이렇게 안 쓸래 하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이에요. 자, P랑 Q랑 동치다라고 하는 건 P랑 Q랑 똑같이 생겼으면 참인 거고요. 다르게 생겼으면 거짓인 겁니다. 그러니까 TTFF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얘는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를 이렇게 이제 AND로 연결을 하면 정확하게 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실제로 볼까요? P이면 Q이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안해요. Q이면 P이다는 TTFT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리고로 연결을 한다는 건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거니까 이때만 참이고 그다음 이때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동치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truth table이라는 거고 명제 논리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수학에서의 많은 문장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명제가 있어서 그냥 그 명제를 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다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이면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수학의 많은 문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모든 그리고 어떤 이런 명제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도 사실 우리가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는 하죠. 굉장히 깊게 다루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first order logic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말로는 1차 논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명제 논리만으로는 수학에서의 모든 명제들을 다 설명하는 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first order logic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특히 first order logi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뭐 이게 제가 그 모든 어떤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조건을 다룬다.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건을 다룬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first order logic에서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PX라고 해가지고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한 명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X가 3이면 참인데 X가 5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루는 게 first order logic입니다. 뭐 second order logic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명제보다는 뭐 성질도 약간 변수로 취급하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대부분,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거의 다 first order logic을 이용해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irst order logic만으로 충분한데요. 웬만하면. 근데 얘를 깊게 다루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 기본적으로는 조건에 대해 다루는 그런 러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보통 조건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x에 따라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달라지니까 명제 함수에 대해 다룬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건 좀 이제 좀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어서 제가 좀 잘못된 설명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명제 함수가 완전히 참이 되거나 완전히 그러니까 참 거짓 이렇게 완전히 그 참이냐 거짓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퀀티파이어를 붙여야지만 얘가 비로소 명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px는 명제 함수잖아요. 얘를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종류의 퀀티파이어를 붙여야 돼요.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모든이라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떤이라고 하는 이런 퀀티파이어 한정사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퀀티파이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x에 대해 px가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 px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x, 이 변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모자처럼 감싸져야지. 그러니까 px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만으로는 명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여기에 모든 x에 대해 혹은 어떤 x에 대해 이런 식으로 모자가 붙여져야지만 비로소 명제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명제, 참, 거짓 이걸 완벽하게 밝히려면 명제 함수에는 항상 이런 모자가 붙어야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인이 x에 대해 px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딱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x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제로 볼 수 있는 게 뭐 납득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임의 x에 대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universal quantifier라고 부르고요. 어떤 x에 대해라고 하는 거를 existential quantifier라고 부릅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우지 않나요? 왜냐면 우리가 명제 함수를 명제로 만드는데 딱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안 필요한 게 수학에서 굉장히 많은 명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를 명제로 만드는 데는 정확하게 딱 얘만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명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모든 문장들이 다 얘만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모든 문장들이 이 두 가지 퀀티파이어만 이용하면 수학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모든 문장이에요. 모든 문장들이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명제가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퀀티파이어를 두 개를 붙여줘야 돼요. x를 감싸는 모자, y를 감싸는 모자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미 x에 대해 이미 y에 대해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이미 x에 대해 이미의 y에 대해 이미 x에 대해 y가 있어.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 이미의 y 그죠? 어떤 x 어떤 y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또 드는 생각은 x를 앞에 적었는데 뒤에 적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도 들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두 가지 퀀티파이어밖에 없지만 사실은 붙일 수 있는 모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렇게 8가지 모자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같은 말도 있고 다른 말들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네, 이거를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이걸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제가 얘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포문을 열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네, 2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 중에서 도대체 뭐가 같은 말이고 뭐가 다른 말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명제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한지도 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First Order Logic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루딘 책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개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